여러분, 북한은 오늘날에도 세계 최악 수준의 독재와 주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난과 주체사상 같은 비상식적인 이념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아직 붕괴하지 않은 기묘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언제까지나 버틸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이고,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 북한 붕괴는 너무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북한 붕괴 시나리오 자체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혼란이 온다 정도의 이야기는 익숙하실 텐데요. 정작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붕괴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떠올리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이 붕괴한 북한에 중국군이 먼저 진입하는 그림입니다.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을 잃을 수 없다는 중국의 계산 때문에 중국군이 급히 국경을 넘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군이 북진해서 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북진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이 돼버리면 영영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불안이 깔려있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유력할까요? 북한이 붕괴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먼저 북한 붕괴라는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북한 급변 사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북한 전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강압 통치에 지친 주민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권에 불만을 품은 엘리트 집단이 쿠데타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김정은 개인의 건강 문제도 변수입니다. 심각한 비만과 각종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오랫동안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권력 공백이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이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의 파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체제 변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성격과 구조에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가 차원에서 각종 지하 경제를 운영해왔습니다. 마약과 무기 밀매 같은 조직 범죄에 관여하고 해킹 부대를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며 생화학 무기 연구까지 진행해온 위험한 국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억지로나마 붙잡아두던 권력의 중심이 무너진다면 북한의 지하 조직과 무장 세력은 한꺼번에 고삐가 풀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기와 자금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통제되지 않는 폭력과 범죄가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 간부와 군 지휘부 같은 고위층 세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기를 챙겨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일부는 군벌로 변신해 지역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전에 가까운 충돌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 강도와 극단적인 범죄 집단들이 군벌 세력과 결탁해 더 큰 혼란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전역이 사실상 치안 부재 상태에 빠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안전은 완전히 위협받게 됩니다.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김씨 정권의 상징이었던 동상과 기념 건물은 분노한 군중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생필품과 식량을 구하기 위한 약탈도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주민이 살기 위해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향한 대규모 피란 행렬이 시작되고, 국경 지역은 순식간에 난민 사태의 현장이 됩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장면이 이번에는 한반도 북쪽에서 재현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탈북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량 살상 무기 관리 문제입니다. 먼저 탈북민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한꺼번에 국경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형상 한국보다 먼저 중국 쪽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만주 지역에 이미 수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북한 출신 탈북민이 대규모로 합류한다면 이들의 결속과 정치적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족과 탈북민이 결합해 민족 정체성을 내세운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불씨는 내몽골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같은 다른 소수민족 지역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내부의 분열과 독립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북한 난민 사태는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위기의 촉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북한은 최소 3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탄두와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무기, 탄저균과 천연두 같은 생물무기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마비된 상태에서 군벌과 무장 세력은 이 무기들을 서로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이를 제3국이나 극단주의 단체에 팔아넘기려 할 수 있고, 그 순간
전 세계는 또 한 번 테러와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에 놓입니다. 이렇듯 북한 붕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 전체의 중대한 안보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걸고 반드시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큽니다. 혼란 속에 북한을 방치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떤 세력 손에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이를 제거하고 통제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해 특정 지역을 선점하려 할 것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개입 명분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개입 근거가 존재하고 북한 주민의 생존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개입 논리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 세력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외부 개입의 정당성은 더 커집니다. 반김정은 세력이나 주민 대표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각국은 이를 근거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 붕괴 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평가됩니다. 첫째로 서울을 겨냥한 공격 위험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북한 군벌이 핵이나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서울 방향으로 발사한다면 수도권 수많은 인구가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입니다. 북한 붕괴와 동시에 주가와 환율이 급변하고 한국 경제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통일 문제입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선점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일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여러 작전 계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전계획 5029입니다.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개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내전 발생이나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등 여러 상황별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고 언제 어떤 형태의 군사력을 투입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준비로는 충무 계획이 있습니다. 충무 900과 충무 3300 같은 세부 계획은 북한 지역을 수복했을 때 어떻게 통치할지, 또 대량 탈북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북한 지역을 장악한 뒤 치안과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공무원을 어떤 방식으로 파견할지, 또 탈북민을 어떤 절차로 수용하고 정착을 도울지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 붕괴를 가정한 진입작전을 준비해 두었고 여러 연구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매년 압록강 인근에서 강을 건너는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병아리 계획이라고 불리는 북한 진입작전이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준비할까요? 그 핵심에는 안보와 체제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한 뒤 통일된 한국이 등장하고 그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면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차로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완충지대를 잃는 순간 군사적 압박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앞에서 이야기한 탈북민 문제도 중국이 개입을 고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북한 난민이 만주 지역으로 대규모 유입된다면 조선족 사회와 결합해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급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까지 중국 내 반체제 세력이나 소수민족 무장 세력 손에 들어간다면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한 붕괴 시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한 뒤 신속 대응 부대를 북한 내부로 투입해 주요 도시와 핵심 시설을 선점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신속 대응 부대는 단기간에 수십만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시 평양을 재빠르게 점령해 주도권을 쥐려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병력을 투입해 점령 지역을 안정시키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새로운 친중 정권을 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새로운 완충 국가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때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 중 하나는 조중 우호 협력 조약입니다. 과거 북한과 체결한 조약에는 북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군부나 엘리트 세력이 중국에 직접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국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한국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원래 한국 영토가 불법 점유된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진입해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국제정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1991년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 점을 들어 한국 개입의 정당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헌법 조항은 국내법에 불과하다며 국제법상 북한은 별도의 주권 국가이므로 한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 논리를 쓰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유엔 무대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법적 근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376호입니다. 이 결의는 한국 전쟁 당시 한반도에 통일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유엔의 임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를 근거로 삼으면 한국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국제적 명분을 부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유엔군 체제와 얽혀 있어 한국군의 완전한 단독 행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가장 확실한 명분은 북한 내부 세력의 요청입니다. 북한 주민이나 반김정은 엘리트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국제법상 개입의 정당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미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공동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적인 개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보다는 후방 지원과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자국의 군사 역할을 넓히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강대국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만큼 상황이 잘못 흘러가면 큰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북한 4분할론입니다. 한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4구역으로 나누어 점령하고 평양은 공동통제 구역으로 두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대동강 이남까지만 관할하게 되고 세종대왕 시기 이후 유지되어온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완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을 남북으로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미 연합 세력과 중국 세력이 어느 지점까지 진출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분단선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양측이 비슷한 힘을 유지하면 대략 중간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고 어느 한쪽의 영향력이 더 크면 분단선이 위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한국에게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완전한 통일은 실패하고 북한 지역의 상당 부분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한 분할은 꼭 이상적인 선택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선호하는 그림은 지금의 북한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의 우호적인 새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 전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처럼 편입되는 시나리오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거론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휴전선 북쪽은 그냥 북한이 아니라 중국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바로 위에 수십만 명의 중국군과 다수의 핵탄두가 상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안보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중국은 최신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항공모함과 군사위성까지 동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전력이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상황은 군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커집니다. 중국은 주변국을 상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차관을 제공해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이나 라오스처럼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깊이 묶여버린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한국이 이런 길을 걷게 된다면 독자적인 경제정책과 외교 노선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모두 잃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이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북한의 친중 정권을 세운 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독립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는 그림입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연구에서는 한국도 나름의 카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미리 밑작업을 해두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 내부를 향한 소프트한 공작입니다. 위로는 김정은 정권에 불만을 가진 엘리트를 포섭하고 아래로는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북한 붕괴 후 내부 세력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느 쪽과 함께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것, 즉 체제의 매력을 보여주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법적 근거와 명분을 꾸준히 설명해야 합니다. 왜 한국이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개입이 정당한지를 설득력 있게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분단의 피해를 오랫동안 감내해온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주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 붕괴 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대를 편성하고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진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이 압록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하듯이 한국도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반복하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평소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북한 붕괴 이후 최선에 가까운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먼저 한국은 유엔과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유엔군과 공조하는 형태로 북한에 진입합니다. 개성공단과 휴전선을 통해 통로를 확보하고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며 단계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 내부 엘리트와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측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투표나 국민 의사표명 절차를 추진해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이상적인 그림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론적인 최상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점은 북한 붕괴 이후 최악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한국이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는 상상 이상으로 큰 사건이 될 것이고 주변국 대부분이 한국의 북진 통일 시나리오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명분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 나간다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붕괴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일과 안보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상상 대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떠올려 보시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